안녕하세요.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저는 70대에 이곳 이야기들을 아주 잘 듣고 있는 여성입니다. 혹시 제 사연도 이곳에서 읽혀질까 하는 호기심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다른 분들의 사연들도 참 기구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도 그 못지않게 기구한 사연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인생의 끝자락에 다 와서 말이죠. 그 이야기를 전해볼까 합니다. 제 치부와 같은 이야기이지만 내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확인하게 된 일이었기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여짜 적어보겠습니다. 전 나이가 많으셨던 부모님 슬하에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 나이가 많다는 것 빼고는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제 삶이 남들과 많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20 중반이 넘어가면서였죠. 그때쯤 제 주변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은 결혼을 다 했을 때였고 저만 홀로 남았었죠. 당시만 해도 여자 나이 30이 가까워지면 이미 노처녀 취급을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30 중반이 되어가도록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한번 해보지 못했죠. 그 이유는 모르겠네요. 남자에게 유달리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느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이유도 있었겠죠. 그렇다고 결혼에 안달이 나 있진 않았어요. 오히려 내 생에 결혼은 물 건너갔구나 싶어 마음을 편히 가지고 제 삶에 더 집중을 했죠. 그러다 회사 안에서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같은 부서 내의 직장 상사였어요. 서로에 대해 다른 감정은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다니는 동안 아이를 돌봐주시던 어머님께서 일이 생기셨고 아무리 찾아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자 회사로 오신 거죠. 부서 내 유일한 여직원이었던 제가 남편의 아이를 돌봐주게 되었고 그러면서 남편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듣게 되었죠. 아이들의 엄마는 바람이나 남자와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신경이 조금씩 쓰였던 것 같아요. 아이를 돌보는데 서투른 남편을 보니 더욱더 신경이 쓸 수밖에 없었죠. 이후 남편의 어머님께서 일이 있을 때마다 회사에 오셔서 아이들을 두고 가셨고 아이를 돌보는데 서투른 남편 대신 제가 아이들을 돌보곤 했죠. 곳에 정이 붙었는지 나중에는 회사를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에도 아이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집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도움을 주게 되었고 깐깐한 직장 상사였던 남편과는 사적으로도 만날 만큼 친한 사이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두 사람 다 생겼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이혼남이라는 이유에서 저는 나이 많은 노처녀와 마음에 둔 사람이 직장 상사라는 이유로 서로의 마음을 솔직히 말하지 못했죠. 먼저 용기를 내준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사 사람들 몰래 연애를 하게 되었죠. 서로 나이와 상황으로 인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건 연애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서로 용기를 내지 못했던 우리에게 결정적인 힘을 실어준 건 첫째 유택이었죠. 유택이가 남편과 연애를 하던 저를 엄마로 인식을 했던 겁니다. 애를 낳아보지 못한 처녀였지만 유택이가 저에게 들려줬던 엄마라는 소리에 가슴이 울렸어요. 유택이와 유진이가 마음에 걸렸던 저는 남편과 결혼할 용기를 냈고 아이들의 엄마가 되기로 했죠. 결혼을 한 후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던 저는 그 당시 풍습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제 친자식처럼 키우게 되었죠. 주변에서 농담으로 아이와 엄마가 닮지 않았다는 말을 할 때면 저 스스로가 그 말에 찔려 더 기를 쓰고 아이의 친엄마처럼 보이려 노력했어요. 오히려 주변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너무 희생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할 정도로 유태기와 유진이를 정성스럽게 키웠죠.
그런 노력 때문인지 아이들은 제가 자신들의 새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엄마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부족한 엄마 노릇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닐 만큼 몸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죠. 하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잘 성장할수록 저에게 있던 고민은 매년 커져만 갔어요. 바로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야 했기 때문이죠. 영원한 비밀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이해할 나이가 되면 출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이 점점 다가오니 걱정이 되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라면 제가 자신들의 친엄마가 아니라도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할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남편과 상의 끝에 성인이 된 아들과 딸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물론 아이들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전 알 수가 없는 감정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배신감 같은 게 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죠. TV에서 보는 것처럼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아이들이 큰 방황을 하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와는 어색해졌어요. 다행히 남편이 저와 아이들의 구심점이 되어주면서 최대한 어색한 기운을 빨리 풀어주려고 했고 예전에 화목하고 서로를 위한 가족으로 돌아가게 노력해주었죠. 덕분에 아이들과는 생각보다 빨리 어색한 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했고 제 생각처럼 다시 평범한 날들이 지나갔죠. 그 사이 저와 남편은 늙어갔고 아이들은 하나씩 자신의 짝을 만나 결혼을 하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죠. 그러다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저에게 각별한 사랑을 주었던 남편의 죽음이 믿겨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놈의 100세 인생이라고 하더니 왜 이 사람만 이렇게 일찍 떠나게 되었는지 한탄스러웠죠. 저에게 가장 큰 존재였던 남편이 없어지자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이들이라도 저에게 힘이 되어주면 좋으련만 각자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감당하는 것도 벅찬 건지 저에게까지 신경을 써주지 못했어요. 집을 찾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그때도 저는 저와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을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남편의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쯤 아이들도 마음을 회복했는지 다시 저에게 자주 찾아왔죠. 남편이 있을 때와 완전히 똑같을 순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전과 비슷하게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도 혼자 있는 제가 더 마음에 걸렸는지 전보다 자주 찾아오고는 했죠. 그러던 두 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노인연금 같은 거 못 받으시죠? 그렇지. 재산 잡혀있는 것도 없고 아빠 연금도 받고 있으니까. 그럼 재산세나 의료보험이 많이 부담되시겠네요. 뭐 부담이라고 할 것까지 있나. 다 나라에서 기준에 맞게 판단해서 내라고 하는 세금인데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별로 아깝지도 않지. 눈치가 없던 저는 아이들이 꺼내는 이야기가 그저 평범한 대화거리라고 생각했어요. 이후에도 비슷한 질문을 여러 번 하던 아들과 딸은 제가 계속해서 눈치 없이 굴자 사실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이야기했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유진이나 저나 지금 상황이 썩 좋지가 않아요. 유진이 어려운 형편이야 잘 아실 거고 저도 요즘에 사업이 좀 안 풀려서.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이요. 먼저 증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번에도 말했듯이 괜히 재산만 많이 잡혀서 재산세나 의료보험만 많이 내시고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노인수당도 못 받으시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주실 재산인데 먼저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증여해 주시면 나가는 세금도 줄고 혜택은 혜택대로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면 다른 불편한 건 없겠고요. 왜 저번에 어머니 친구분 은퇴하시고 경기도 쪽 전원주택에 지내신다고 부러워하셨잖아요. 다 정리하시고 그쪽으로 가셔서 마당 딸린 전원주택에서 마음 편하게 사세요. 저희도 근처에 집을 구해서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모시고 살고 우리 가족 다 같이 이웃 삼아 살면 좋잖아요. 나이 들어서 하는 전원주택의 삶, 누구나 꿈꾸는 삶이죠. 하지만 그런 꿈보다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는 아이들의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차피 죽을 때 들고 가는 돈도 아니고 내가 죽으면 나눠줘야 하는 돈인데 도움이 필요할 때 주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 싶었죠. 아이들에게 재산을 증여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증여를 받고 나서 아들과 딸 사이에 큰 다툼이 생겼어요. 그러다 그 다툼의 원인을 저에게 돌렸죠. 전 두 아이에게 최대한 공평하게 재산을 증여해주려고 남편이 살아있을 적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던 아들에게 그 도움받은 돈을 제하하고 증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은 여동생보다 적게 받은 재산이 불만이었고 딸은 자신보다 형편이 넉넉한 오빠가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훨씬 적게 재산을 받아야 했다고 말을 했죠. 어머니,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유진이 제가 남자인 저보다 키웠는데 돈이 더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나눠야 되겠어요? 상속해 주시는 돈, 그 돈 안에서 반반 정확하게 나눠야 공평한 거죠. 그러면 나는 뭐 바보 멍청이라 아빠한테 도움 안 받은 줄 알아? 오빠 입에서 이딴 소리 나올 줄 알았으면 나도 아빠한테 이 사업한다 저 사업한다 핑계대면서 돈을 미리 잔뜩 받았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있는 놈이 더하다고 하더니 힘들게 살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돈 욕심을 부리는 건데? 어렵게 사는 동생 좀 더 보태주면 죽어? 오빠라고 도움 준 것도 없으면서 이럴 때 양보를 더해야 진짜 오빠인 거 아니야? 나도 엄마가 준 금액으로 만족 못해. 엄마, 오빠한테 내 몫으로 더 떼어달라고 말 좀 해봐요. 이게 동생이라고 봐줬다니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야, 너랑 김서방이 능력 없어서 힘든 것 가지고 왜 이상한 억지를 부려? 솔직히 네가 이 집안에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옛날이었으면 넌 돈 10원 한 장 못 가져가도 할 말이 없어. 내가 장남이고 첫째인데 당연히 부모님 재산 전부 다 내 거지. 너 아버지 제사 지낼 거냐? 이서방이 우리 아버지 제사 꼬박꼬박 챙길 거라고 해. 장남? 첫째? 아직도 쌍팔년도에 살고 있니? 언니가 불쌍하지. 뭐 저런 꼰대랑 결혼을 해가지고. 엄마, 가만히 있지 말고 엄마가 대신 좀 말해줘요. 엄마는 힘들게 살고 있는 딸이 불쌍하지도 않아? 무슨 소리야. 다 자기 능력껏 사는 거지. 어머니, 공평하게 합시다, 공평하게. 이거 법적으로 문제 삼아도 공평하지 않다고 판결 나와요. 유진이 쟤한테 괜한 진흙탕 싸움하기 싫으면 빨리 더 받은 돈 달라고 얘기 좀 하세요. 유태가, 유진아, 엄마는 그런 것들 다 생각해서 나눠준 거야. 유진아, 네가 받은 돈 적지 않잖아. 그 돈이면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도 남을 돈인데 뭘 얼만큼 더 줘야 만족하겠어. 그리고 유태가, 너 아버지께 그 돈 빌려가면서 뭐라고 했어? 빌려가는 돈이라 분명히 갚을 거고 설령 갚지 못하게 된다고 해도 나중에 받을 재산에서 제하고 받겠다고 네 입으로 말을 했잖니. 그런데 왜 갑자기 말을 바꿔? 너희 둘 다 다른 보통의 사람들보다 많은 재산을 받은 거야. 사람이 욕심을 내면 끝이 없어요. 이 정도면 많이 받았다 생각하고 그만 욕심 부려야지. 그것도 한 배에서 나온 남매끼리 서로 가진 것이 많아 보인다고 다투면 어떡해. 이런 모습 보이면 하늘에서 내려다보실 아버지가 얼마나 혀를 차겠어. 이제 돈 이야기는 그만하자. 그때 딸아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충격적인 말을 중얼거렸어요. 자기 배로 낳은 것도 아니면서 되게 뭐라고 하네. 뭐, 유진이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어머니, 진정하세요. 유진이 얘가 말을 좀 심하게 했는데 솔직히 저나 유진이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말이 헛나왔나 봐요. 근데 저도 지금 하신 말씀은 좀 듣기가 그렇네요. 아무리 자기 일 아니시라고 해도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끝마무리를 지으시면 어떡해요. 이제 우리 둘 중 누구든 어머니 모시기만 하면 되니까 아무렇게나 끝을 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어머니도 따지고 보면 이 재산에 대한 권리는 좀 애매하잖아요. 중간에 무임승차하듯이 아버지와 살림을 합치셨는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모든 재산을 제가 받아야 했었는데 어중간하게 말씀을 하시니 듣기가 좀 거북하네요. 알아듣게 말을 하며 중재를 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두 사람의 무시였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재산마저 증여를 해주고 나니 이제 더는 볼 일이 없다는 것처럼 원래 가지고 있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친자식으로 생각했던 아이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는 게 수모라고 느껴질 만큼 치욕스러웠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두 아이의 친엄마가 아닌 건 사실이었고 저에게는 이제 땡전 한 푼 남아있지 않으니 아이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판이었죠.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나서 지날 곳이 없던 저는 방학을 맞아 여행을 떠난 며느리와 손주로 인해 방이 남았던 아들네 집에서 생활을 당분간 하게 되었어요. 이전에 저에게 약속한 집을 구하기 전까지만 말이죠. 그래도 내가 직접 살아갈 집이니 같이 매물들을 둘러보겠다고 했는데 아들과 딸은 굳이 뭐하러 그러냐며 제가 같이 있으면 둘러볼 시간만 늘어난다 했습니다. 자신들이 알아서 아무 문제 없고 괜찮은 집을 알아볼 테니 걱정을 붙들어 매라고 했죠. 그 말을 믿고 저는 이사갈 집을 상상하며 인테리어와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상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과 딸이 제가 생활할 집을 구했다고 했어요. 그리곤 당장 확인을 해보자며 저에게 차에 타라 했습니다. 전원주택에서 생활할 기대에 부풀어 길을 떠났는데 이전 약속과 달리 경기도 지역이 아닌 건지 고속도로를 타고 한참을 가더군요. 그러다 논과 밭이 보이는 지역을 지나 점점 비탈길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허름한 한 시골집 앞에 차를 세웠죠. 여기는 왜 왔니? 한참 운전했더니 답답하네. 우선 내려보세요. 여기가 산이 바로 뒤라 공기가 좋아요. 아들과 딸이 먼저 내리자 얼떨결에 저도 차에서 내렸고 아이들을 따라 허름한 집 안으로 들어갔죠. 저녁 되어서 오니까 또 분위기가 다르네. 운치도 있고. 어머니, 여기가 어머님 지내실 집이에요. 어떠세요? 좋죠? 마당에 텃밭도 있고 창고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저희 오기 전에 미리 청소도 해놨다고 하니 오늘부터 바로 지내셔도 문제 없을 거예요. 뭐? 여기서 오늘부터 살라고? 처음에 약속한 것과는 다르잖아. 여기서 엄마가 혼자 어떻게 살아? 여기 사는 사람들 들으면 섭섭하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도 사람들 다 살고 그래요. 거의 다 빈집이라 인적이 없긴 해도 주민들이 조금은 있다고요. 저희도 자주 들여다뵐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집을 보고 있는데 언제 챙겨온 건지 아들과 딸은 차에서 살림살이 몇 가지 들고 제 짐을 내려놨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정말 당장 그날부터 제가 그곳에서 살아야 했죠. 쌀포대 하나, 전기장판, 이불, 그리고 제 짐들을 내려놓은 아들과 딸은 나머지 짐들을 보내겠다는 말과 잘 지내라는 말을 하고선 그 집을 떠났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는지 돌아서는 아들과 딸을 붙잡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기만 했죠.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저를 다 쓰러져가는 시골집에 버려놓고 가듯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밤새 대문 앞에서 아이들의 차량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버려졌다는 사실을 말이죠. 일부러 연락을 못하도록 의도를 한 건지 제 휴대폰도 없는 상황이었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몇 날 며칠을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버려졌다는 걸 인정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친자식 이상으로 내 모든 걸 바쳐 키웠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그 돈 때문에 저를 이렇게 버렸다고 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이렇게 아이들에게 버려지고 나니 과연 내가 자신들의 친엄마였어도 저를 이렇게 버렸을까 싶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무엇이 부족했는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를 아이들에게 연락을 하여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재 벌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 자신 그리고 아이들에게 버려진 이유를 물어봤자 제가 더 비참해질 뿐이었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자식들에게 분노하며 이빨만 바득바득 갈며 살 수 없었습니다. 속세를 끊고 사는 사람처럼 그 집에서 마지막 제 노년을 보내기로 했죠.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루 세 끼는 잘 챙겨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건지 아들과 딸이 번갈아가며 저에게 쌀과 적은 돈을 보내왔거든요. 쌀을 제외하곤 모든 걸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끔씩 저에게 이렇게 하는 아이들한테 화가 났지만 마음 수양을 하듯 불길이 나는 제 마음을 흘려보내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끔씩 집을 찾아오는 몇 없는 동네 주민을 제외하고는 혼자 되어 외롭고 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창살 없는 감옥, 그 말이 저에게 딱 맞을 겁니다. 내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지 마음이 텅 빈 산송장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런 저에게 뜻밖의 귀인이 찾아왔습니다. 귀인이 찾아온 그날 또한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저에게는 의미 없이 흘러가는 날이었죠. 늦은 아침밥을 먹고 아무 생각 없이 마당을 돌고 있었는데 대문 밖으로 차량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인적도 없고 가장 안쪽에 있는 집이다 보니 길을 잘못 든 사람들이 길을 물으러 집으로 들어오고는 했어요. 그날 그 사람도 길을 잘못 든 사람 정도로 생각했죠. 저 역시 집안을 제외하면 밖을 다녀본 적 없어 모른다는 말을 하러 고개를 돌린 순간 들어온 사람이 제 며느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반갑기도 하고 화도 나고 슬프기까지 했어요. 순간 너무 놀라 틈을 보이긴 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제 감정을 숨겼습니다. 왜? 무슨 일로 왔냐? 이젠 유태기가 이 집도 비워달라고 하든? 아니면 내가 죽었는지 확인이라도 하려고 왔어? 두 아이에 대한 분노와 투정이 섞인 말을 했는데 며느리는 제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멍하니 저와 허름한 집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았죠. 그러던 며느리가 덥석 제 손을 잡고는 어디론가 도망을 가자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우선 지금 빨리 저랑 도망쳐요. 제가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잡은 제 손을 놓아주지 않는 며느리는 저를 거의 끌다시피 하며 차에 태웠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대항할 힘이 없었던 저는 이번에는 또 얼마나 엉망인 곳으로 옮겨져 생활을 하나 싶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집이 괜찮은 가격에 팔려 더 외지고 더 깊숙한 동네에 허름한 집으로 보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차에 타면 설명을 해주겠다고 한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한참을 운전해 어디론가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당연히 포장도 되어 있지 않는 시골길로 갈 거라는 제 예상과 달리 차는 도시 안으로 진입을 했어요.
오랜만에 본 도시의 모습에 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 도시 구경을 하던 중 차량이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섰고 주차를 마쳤죠. 내리라는 말도 없이 차 뒷문을 열어 저를 내렸던 며느리는 또 저를 데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처음 방문하는 집 안으로 절 들였죠. 현관문이 열리자 바로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 며느리의 부모님, 사돈들이었어요. 사돈, 오랜만에 뵙네요. 고생하셨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남편 장례식 때 얼굴을 보았으니 언 4년 만에 본 사돈들의 얼굴에 놀라기도 했지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했죠. 그때 옆에 있던 며느리가 바깥 사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사돈도 모시고 왔는데 왜 눈물을 흘려? 진정하고, 사돈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모양인데 안쪽으로 모시고 말씀 먼저 드리자. 안사돈께서 제 손을 잡고 거실 소파에 앉히시고 차를 내오셨죠. 바깥 사돈 품에 안겨 계속 눈물을 보이던 며느리는 곧 진정이 되었는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아까 차 안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말하면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아서 설명을 못 드렸어요. 하루만 집에 계시던 어머님을 빨리 저희 집으로 모시고 싶어서 도망치자고 무리한 말도 하게 되었고요. 아무 설명도 없이 데리고 온 거 용서하세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어머님께 연락 못 드리고 들여다보지 못한 것도 용서해주세요. 무릎을 꿇고 잘못을 구하는 며느리를 보니 그제서야 지난 3년 동안 품고 있던 화가 풀려나왔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실컷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용서를 하라는 게 꼭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죠. 이제 와서? 이번에는 또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이러니? 이제는 날 비틀어 짠다고 해도 나올 게 없어. 내 재산 얼마나 있었고 너희들 다 준 것 너희도 다 알잖아. 그런데 겨우 마음 진정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날 건드린 거야? 그 돈들 다 날려버려서 나에게 이제 대출이라도 받으려고 데려온 거야? 이 썩어가는 몸뚱이로 돈이나 빌릴 수 있다고 하디? 도대체 내 등골을 어디까지 빼먹어야 너희들이 만족하겠어? 가져다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용서하라고? 죄송하다고 하면 내가 당했던 수모가 없어지기라도 한다니? 제 말이 다 끝날 때까지 듣고만 있던 며느리는 화를 삭히지 못한 제 손을 잡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에게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했죠. 어머님, 저도 한 달 전에서야 그 사람이 어머님께 이런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사람 어머님께서 친구분들과 놀러 다니는데 바쁘다고 말해서 정말 그런 줄만 알았어요. 물론 제가 어머님께 연락도 직접 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유학하는 재현이 따라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느라 바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계신 줄만 알았는데 요 몇 달 전에 제 친구가 남편과 다른 여자가 다정하게 있다는 소리를 듣고 확인을 하려고 한국 들어와서 알아보다 어머님께서 고생하시고 계시다는 걸 듣게 된 거예요. 남편이 빨리 말해줬으면 더 빨리 찾아갔을 텐데 끝까지 어머님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말을 안 해줘서 너무 늦게 모시고 왔어요. 죄송해요. 전 당연히 아들이 한 짓에 며느리가 동참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되어서 멀쩡히 살아있는 시어머니를 3년 동안이나 들여다보지 않을 이유는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며느리도 아들처럼 돈에 눈이 멀어 날 버린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며느리는 지금까지 제 상황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 딸에게 속은 적이 있어서 그런지 며느리가 하는 말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제 옆으로 바싹 붙은 며느리는 저에게 휴대폰에 있는 여러 내용들을 보여줬죠. 여기 보세요. 제가 재현이랑 같이 미국에서 생활했다는 증거들이에요. SNS 날짜와 시간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메시지로 남편에게 매번 어머님 안부 여쭤본 대화들이요.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어머님께 연락을 직접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머님 여행 다니시고 놀러 다니시는데 정신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재현이 방학을 맞아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어머님께서 꼭 길게 여행을 가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보여준 휴대폰 속 내용들은 아들이 어떻게든 저와 며느리가 연락과 만남을 못하게 하려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어머님께 직접 전화도 해봤는데 연락을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서 저에게 화가 나서 연락을 무시하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또 한국 들어와서 풀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한국 들어와서 찾아뵈려고 하면 어디 가셨다고 하고, 3년 동안 그게 반복이 된 거예요. 제가 좀 신경을 써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더 의심할 것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말을 그제서야 믿을 수 있었죠. 미안하다, 아가. 내가 자식들에게 버려지고 3년 동안 사람들과 교류 없이 지내다 보니 의심이 많아져서 그랬다. 혹시 의심하는 내 말투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면 이해 좀 해다오. 그런데 날 여기까지 데려온 건 무슨 일 때문이니? 그리고 아까 유택이 그놈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말은 뭐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친한 친구가 다른 동네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어느 날부터 자기네 카페로 와서 한 여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남편과 너무 닮아 형제인가 싶어서 저에게 남편한테 형제가 있냐고 물어본 건데 그 사람이 여동생 말고 형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죠. 그래서 친구가 보내준 사진으로 확인해봤더니 남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남편이 가기로 올 때마다 사진 좀 보내달라고 하고 CCTV도 영수증도 보관해달라고 했죠. 재현이 때문에 바로 한국으로 돌아올 순 없어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동안 맡겨준 분들 찾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일부러 한국 주말에 맞춰서 들어와서 연락도 없이 집으로 들어갔더니 바람피는 년이랑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눈이 돌아서 그 사람이랑 다툼을 벌이다가 어머님 이야기가 나왔고 수상하게 어머님에 대한 말을 피하는 남편을 보고 뭔가가 있구나 싶었죠. 그때는 눈앞에 바람을 피는 남편 상대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어머님 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뻔뻔하게 나오는 그 사람과는 더는 안 될 것 같아서 이혼 결정 내리고 여러 생각하던 차에 어머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에게 어머님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남편처럼 똑같이 당황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맨날 사업 어렵다던 남편이 재현이 유학 권한 것도 그렇고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 자식 유학 비용을 버는데 정신 없어야 할 남편이 평일 낮에 여자를 만나는 여유도 다 수상하잖아요. 거기다 저희보다 형편 훨씬 안 좋은 신우가 엄청 비싼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하니까 내가 없는 동안 자기들끼리 벌인 짓이 확실히 있구나 해서 확신을 가지고 신우를 물고 늘어졌죠. 그랬더니 신우가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재산을 미리 증여받았다고. 그리고 어머님은 공기 좋은 곳에 모시고 있다고. 그 말이 너무 거짓말 같아서 어머님 사시는 주소 좀 알려달라고 했고 이제서야 어머님 모시고 온 거예요. 다시 한번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며느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니 제가 다 부끄러웠어요. 도대체 제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아들놈이 그런 짓거리까지 하나 싶었죠. 며느리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사돈들께도 죄송하며 더는 이곳에 못 있겠다 싶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게 하는 짓은 모든 걸 내려놓고 받아들였지만 며느리에게 한 짓까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한 번 버린 노인이라 제 말을 귓등으로 들을지 모르겠지만 천벌을 받을 짓을 계속하고 있는 아들놈에게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혼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사돈댁을 나가려고 하는데
며느리와 사돈들께서 저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금방 떠나시게 할 거면 애초에 제가 찾지도 않았어요. 불편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께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많은데요. 시집 와서 아무것도 몰라 긴장했던 저를 저희 친어머니처럼 매번 신경 써주시고, 제가 재현이 가졌을 때 저희 엄마 아프신 걸 알고 저희 엄마 그리고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내색을 못했지만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머님께서 도움을 주신 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저희 엄마도 항상 어머님께 잘하라고 했는데 재현이 공부시킨다고 못 들여다본 3년이 얼마나 죄송하고 후회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어머님 모시고 올 때도 저희 부모님께 사정 다 말씀드리고 모신 거예요. 부모님께서도 어머님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회복되실 때까지 집에서 있으시게 하려고 먼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여기 지내주세요. 내가 뭘 했다고 이런 은혜를 받아. 난 괜찮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키운 자식이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있겠니? 내가 너에게 유택이 대신해서 사과하고 오늘 유택이 만나서 혼내주마. 늙은 노인이라고 하지만 이 약 물고 달려들면 어떻게든 되지 않겠니? 그러지 마세요. 그 인간 돈에 눈먼 놈이고 이미 어머님께 그런 불효를 저질렀는데 괜히 앞에 나서서 훈계하시다가 큰일 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놈 인간 아니에요.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보셨을 3년 전보다 더 지밖에 모르는 놈이 되었다고요.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전 괜찮아요. 이혼 준비하면서 마음 정리 다 되었어요. 어머님, 그것보다 그 사람이랑 신우 이렇게 용서하실 거예요? 어머님께서 어떻게 키우셨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자식들에게 뺏긴 돈 다시 되찾아오세요. 저 악마 같은 놈들 배부르게 떵떵거리며 살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저를 버린 자식들을 혼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 버려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늙은 제가 복수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인가 싶었죠. 추억에 늙지 말자던 제 처음 결심처럼 복수는 헛된 행동이라 생각했어요. 그런 저에게 며느리는 두 사람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저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쓸데없는 곳까지 사용을 하는지 보여줬죠. 이것 보세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보이세요?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힘들게 모은 돈을 이렇게 흥청망청 내 일이 없다는 듯이 사용하고 있다고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니까 이러는 거라고요. 며느리가 보여준 SNS에는 두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얼마나 낭비를 하고 있는지 다 나와 있었습니다. 배달비까지 들여 산 비싼 음식을 매장에서 먹는 맛과 다르다며 한 입 먹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글, 쓰지도 않는 제품들을 여러 개 구매한 후 구매 중독이라며 자신을 비판하는 건지 아니면 돈 자랑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글도 있었죠. 그 외에도 마치 재벌가의 사람인 것 마냥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열이 받더군요. 나와 남편이 근검절약해서 번 돈을 저렇게도 흥청망청 쓰는 게 좋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쌀밥 아껴가며 기름값과 전기값 걱정에 난방 한번 제대로 켜질 못하는데 제가 한 달에 사용할 돈을 두 사람은 하루 만에, 아니 단 몇 시간 동안 쓰고 있는 듯 했죠. 그마저도 돈을 길바닥에 버리듯 옳지 못하게 쓰는 듯 했습니다. 제가 이혼 변호사님 통해서 먼저 알아봤어요. 혹시 어머님께서 법적으로 그 사람과 신우에게 취할 수 있는 게 없나 싶어서요. 물려주신 재산을 전부 다시 돌려받는 건 시간이 너무 지나기도 했고 시시비비를 가릴 게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받지 못한 그리고 앞으로 받을 부양료는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부양료 청구 소송하시면 어머님께서 원래 받으실 대우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두 사람 벌 주세요. 돈 욕심이 쌀알 만큼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돈에 관한 건 정말 쌀 한 톨 정도였고 자식놈들에게 빼앗겨버린 정당한 내 몫과 함께
혼을 내주고 싶다는 마음이 전부였죠. 그렇게 사돈댁에서 머물며 아들과 딸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하고 나니 그제서야 아들놈과 딸은 저를 찾아와 해당 소송이 웬 말이냐며 저에게 따져 물었죠. 정말 돈의 노예가 되었는지 사돈댁에 쳐들어와서까지 소동을 벌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부양을 안 했다고요?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이 3년간 잘 사시다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 때문이죠? 이 사람이 어머니 꼬드겨서 소송하라고 시켰죠? 그럼 너희가 날 옳게 부양했다고 생각하니? 처음에 나한테 재산 증여해주면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 경기도 내 친구들이 있는 주변 전원주택에 들어가 살자고 했잖니. 너희가 보기에 그 산골짜기 깊숙이 박혀있는 집이 전원주택으로 보이니? 겨우 한 달에 쌀 한 포대와 돈 10만 원이 너희가 말하는 부모 부양료야. 너희들은 아빠와 엄마가 모은 돈으로 흥청망청 쓰고 다니면서 해리가 날 꼬드겨서 소송을 한 게 아니라 악마 같은 놈들, 자식놈이라고 착각하는 나를 정신 차리게 해준 거지. 이렇게 소송 안 했으면 너희가 나 죽었다고 해도 찾아오기나 했을까? 대충 사람 시켜서 시신 처리하라고 했겠지. 나 평생을 살며 너희가 내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상 마음 졸이고 가슴 아파하며 살았다. 사실을 알게 되었을 너희 마음이 걱정되어서. 근데 내가 이런 꼴을 보고 나니 평생 잘못 살았다 싶다. 근데 어쩌겠어. 이미 다 벌어지고 난 뒤의 일인데. 그래서 이제라도 똑바로 정신 차리려 한다. 이번 소송으로 내 목 다 받아야 하겠으니 그렇게 알고 나도 더는 너희와 보고 싶지가 않구나. 그만 피해주고 나가. 두 아이에게 제 생각을 똑똑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어떻게든 고소를 취하하려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저에게 매달렸어요. 한참을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잠시 외출을 했던 바깥사돈과 며느리가 돌아왔죠. 그리곤 남의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악다구니를 쓰고 있는 두 사람을 벌레 내쫓듯 집안에 있는 물건으로 때리고 패며 내쫓아버렸습니다. 이후 법원의 판결은 제 손을 들어줬고 저는 지난 3년 동안 받지 못한 부양금을 한 번에 받게 되었고 앞으로도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부양료 명목으로 두 사람에게 받게 되었죠. 해당 부양료의 경우 법적인 판결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 돈이라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에는 다른 법적인 조치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들과 딸과도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난 후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저는 사돈들께 폐를 그만 끼치기로 했어요. 그렇게 혼자 살아갈 집을 알아보고 다녔는데 며느리가 제가 집을 알아보지 말라고 하더군요. 자신과 재현이와 같이 살면 어떻겠냐 말을 해왔습니다. 아들과 이혼을 마무리한 며느리다 보니 더는 관계를 이어가는 게 도리가 아니다 싶었어요. 더군다나 며느리에게 도움을 받은 게 너무 많아 더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인과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다 이제는 남남인 사람을 모시는 게 가당키나 한가요. 그래서 며느리의 부탁을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해리는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죠. 마지못해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얹혀 사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저로서는 며느리에게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렇게 지금까지도 해리, 손주 재현이,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만큼이나 큰 도움을 주신 사돈분들과도 매주 만나고 있고요.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며느리와 사돈들께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마운 사람들에게 저도 조금이라도 잘해주려고 노력 중에 있죠. 앞으로 제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빌며 이만 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넋두리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네요. 모두 가족들과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